지난주에 뭐 하나 사신 적 있으시죠? 저는 토스터를 샀는데요. 최저가 비교하느라 30분을 썼습니다. 리뷰도 읽고 배송비까지 따졌고요. 그런데 그 전날에 주식을 하나 샀거든요. 그건 5분 걸렸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매수 버튼. 이상하죠? 3만 원은 30분을 따지면서 300만 원은 5분입니다. 저는 이게 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읽다가 이상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1792년 뉴욕,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가가 무너진 해입니다. 그때 돈을 넣은 사람들을 두고 이 책은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자신이 투자한 은행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234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저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즘 사람이 급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300년째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반복될까요? 사람이 원래 욕심이 많아서? 이 책의 답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책이 늘어놓은 목록부터 보시죠. 1819년, 1837년, 1873년, 1893년, 그리고 1929년. 사람들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일자리가 충분하고 물가가 오르는 장밋빛 시기엔 투기꾼들은 집에 있는 귀금속을 저당 잡히고 월급 한 푼까지 긁어모으며 심지어 빚까지 지면서 주식과 채권, 토지를 사들인다. 어디서 본 문장 같지 않으십니까? 흥미로운 건 저자가 이 반복의 원인으로 탐욕을 지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720년대 프랑스에서 거대한 거품이 터졌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때만 해도 그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고 설명해주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매체가 없었다. 없어서 못 본 겁니다. 안 본 게 아니라요. 조금 뒤에는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신문에는 별도의 경제면이 없었고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나 잡지도 없었다. 여기서 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피터 린치, 미국 잡지 포천은 그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3년 동안 세계 최대 규모인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를 책임진 그는 2510%의 수익을 올렸다. 머니 매니저로서 그의 능력은 전설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펀드를 떠난 뒤에 무슨 책을 썼을까요? 더 어려운 기법서가 아니었습니다. 주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한 입문서였어요. 옛날 사람들에게 없어서 아쉽다고 자기가 적었던 바로 그 책이요. 그러니 이 책의 목표는 처음부터 하나였던 셈입니다. 설명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건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1929년 대공황. 흔히 그날 이후 주식을 산 사람 모두가 망했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책은 진짜 희생자를 따로 지목합니다. 빌려서 산 사람들입니다. 당시엔 1만 달러가 있으면 9만 달러를 빌려서 10만 달러치를 살 수 있었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면 남는 건 5만 달러짜리 주식과 갚을 수 없는 빚 9만 달러였고요. 그리고 이 대목이 좀 서늘합니다. 그 주식을 팔았던 증권회사들은 공황을 넘겼습니다. 개인만 넘기지 못했죠. 그 다음이 이 책에서 제일 조용하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주가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다시는 주식을 사지 않겠다고 맹세했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맹세 때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멀쩡한 회사 주식이 헐값에 굴러다니게 된 겁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으니까요. 얼마나 안 샀느냐면요. 1952년까지도 미국인 중에 주식을 가진 사람은 100명에 4명꼴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아주 소수의 손에 몰려 있었고요. 25해 전의 기억 하나가 한 세대의 계좌를 통째로 비워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포가 실제로 청구한 값은 손실이 아니라 놓친 기회 쪽이었던 거죠.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안 놓칠까요? 저는 당연히 재무제표 공부하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의사는 어느 제약회사가 좋은 약을 만드는지 누구보다 먼저 압니다. 은행원은 어느 은행이 부실한지 알고요. 매장 매니저는 어떤 물건이 팔리는지 매일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책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 부자가 된 매니저가 몇 명이나 될까? 정보가 없어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진 단서를 버려서 진 겁니다. 코카콜라를 두고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서 인기는 끝이 없었지만 월가가 이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정리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하는 물건, 그거 만드는 회사 사면 되겠네. 그런데 저자가 바로 다음 장에서 못을 박습니다. 어떤 기업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 기업의 주식을 무조건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면서 봐야 할 것을 넷으로 못 박죠. 수익, 매출, 부채, 배당금. 그러니까 장바구니는 도착지가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건데요. 이 책은 그걸 실제로 해보입니다. 1986년 가을 나이키 보고서엔 이런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매출 22% 감소, 수익 38% 감소, 나쁘죠. 그런데 다음 분기에 매출 감소폭이 3%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1987년 9월 보고서엔 매출 10% 증가, 수익 68% 증가가 찍힙니다. 이 숫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세계 각지의 대리점이 나이키 운동화를 더 많이 주문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종이 한 장에 다 나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종이는 누구한테나 공짜로 배달되고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 이야기는 더 구체적입니다. 저자는 연차 보고서 42페이지를 펴라고 합니다. 거기엔 10년치 숫자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1983년 직원 77,400명에 매출 60억 달러, 1993년엔 81,600명에 140억 달러. 사람은 거의 안 늘었는데 매출은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의료개혁 법안 때문에 무섭다면 41페이지를 펴라고 하고요. 수익의 절반 이상이 미국 밖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장이 붙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전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저는 이 문장에서 좀 억울해졌습니다. 몰라서 못 본 게 아니라 볼 생각을 안 했던 거라서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언제 사야 하나? 이 책에 좀 긴 빠지는 계산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1970년부터 1994년까지 25년 동안 매년 2,000달러씩 넣는다고 해보죠. 한 사람은 매년 그 해 가장 비쌌던 날에만 삽니다. 세상에서 제일 운 없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매년 가장 쌌던 날에만 삽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25년 뒤 두 사람의 성적은 연 8.5%와 10.1%였습니다. 차이는 1.6%. 우리가 매수 버튼 앞에서 그렇게 애태우던 그 타이밍이요. 다만 시간이 만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책이 이렇게도 적어놨거든요. 인내는 미덕이지만 전성기를 지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시간은 회사를 고른 다음에만 편이 되어줍니다. 이 책의 진짜 마지막 문장이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유망한 분야도 아니고 전망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 연차 주주보고서에 나타난 수치를 살펴보기 바란다. 여러분의 투자에 건투를 빈다. 숙제였습니다. 300년 동안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넘어진 이유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서였다면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펴보라고 말해주는 것이었던 거죠. 다음에 뭔가를 사기 전에 30분을 쓰신다면 그 30분 중 5분만 회사 쪽으로 돌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질문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궁금하시다면 지난 2편 그레이엄 편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면의 카드로 이어집니다. 다음 고전도 같이 펴보겠습니다. 뉴스가 말해주지 않는 돈의 구조를 따라가는 채널 서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 책에서 뵙겠습니다.